여러분, 이번 시간은 9주차 2교시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얘기한 대로 젊은 대학생들을 위한 인간관계의 심리학의 기초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어떤 게 가장 문제점으로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지 못하는가 하는 부분과, 그리고 인간관계를 성공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술을 알아야만 되고 발휘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앞서서 얘기를 했었죠. 설명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집중적으로 될 부분이 바로 이 인간관계의 부적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적응. 이 인간관계의 부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인간관계 속에서 이 스스로 심한 어떤 불편감을 느끼거나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함으로 해서 결국 그들과 원만하고 어떤 효율적인 인간관계를 맺지 못한다. 그랬을 때 이 부적응적 인간관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것은 이제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고, 인생의 그 행복을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진단을 하면서 끊임없는 노력과 개선을 한다면 분명히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바탕에 우리가 인간관계의 부적응을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의 이제 이 부적응, 또 적응, 이런 관계를 이제 한번 대별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모든 것들은 이제 처음서부터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생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이 속의 한 이론이 돼가지고 이론으로서 이 사이에서의 그 하나하나를 살아가면서 배우게 됩니다. 즉 배우면서 이제 적응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적응이라고 하는 측면,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인데, 적응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적응은 이제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수능 과정과 동화 과정. 이 수능 과정과 동화 과정인데, 이것은 이제 이 수능한다 라는 그런 그 말을 우리가 연상하듯이, 수능 과정은 이제 어떤 이 주어진 환경에 이 개인을 맞추는 것이죠. 환경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수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환경이 어떤 것을 요구하면 그 개인의 욕구하고 이렇게 충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개인의 욕구를 이제 자연의 요구에 이렇게 순응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동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반대적인 측면이 조금 있는 거죠. 수능은 이제 수동적인 측면에서, 동화 과정은 능동적인 측면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능 과정은 주어진 환경에 개인을 맞추는 것이다. 동화 과정은 자기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적응은 이 변화하는 주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이 부단한 개인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적응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과정, 앞서 얘기한 대로 주어진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수능 과정이 있고, 또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변화시켜버리는 이런 그 동화 작품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 적응 과정이 이제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어, 주어진 환경에 이제 개인을 맞추는 게 수능을 하면은 이제 그 동화 가 이제 같이 문제가 없게 되는데, 이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대부분의 시간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과 만남과 헤어짐 또 생활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적응해야 되는 주된 그 환경이 바로 이런 그 복잡한 우리 인간 사이인데, 이 인간 사이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항상 이 적응을 해나가면서 살아가야죠. 그것이 수능이 됐든 아니면 동화 과정이 됐든 적응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수능을 하든가 아니면 그 환경을 내가 동화시키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변화시키든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람과의 그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때로는 즐겁고 즐거운 감정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는 불편하게 아주 불쾌한 그런 것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인간관계는 늘 친밀하고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는 그런 어떤 이 정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런 역동적인 관계로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변화와 더불어서 우리는 그 희노애락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적응해야 하는 그런 인간관계 상황, 이것은 너무나도 다양하죠. 그래서 낯선 사람과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상황, 또 형성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또 심화시켜서 발전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 또는 갈등적인 인간관계를 해소하거나 청산해야 하는 그런 상황 등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는 그 여러 가지 인간관계 상황을 갖다가 우리는 적응하는 그 일이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고통을 느끼고도 그리고 이 부적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인간관계의 부적응이 바로 중요한 그 화두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적응은 적응하지 못하는 것인데, 결국 부적응을 해서 우리는 이제 이 불편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그렇게 불행하게 되는 건데, 이 부적응의 기준은 무엇이냐? 부적응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죠. 그래서 이 부적응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이 기준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기준으로 볼 때, 첫째는 인간관계 속에서 느끼는 이 주관적 불편감, 그것이 바로 부적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편감, 이건 어디까지나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인 거죠. 이 주관적인 불편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양한 부정적인 그 불쾌 감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불안이라든지 분노, 우울, 고독, 그리고 좌절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불쾌 감정은 인간관계 속에서 누구나가 사실 조금씩은 다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러한 불쾌 감정이 참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상태를 바로 우리는 이 부적응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불쾌한 감정을 이 주관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불편감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도 느끼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과도하게 됐다. 이랬을 때는 그야말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기 어려울 정도가 그런 과도한 상태가 되어버리면 그것을 우리는 부적응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불쾌 감정이 과도한 상태에서 어떤 유형이 있는 것이냐? 네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이 불쾌 감정의 강도가 너무 지나치게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컨대 이제 그런 것이죠. 낯선 어떤 여성을 만나는 어떤 미팅 상황이 있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누구나 약간의 그 긴장과 불안감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얼굴이 굳고 말이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이때가 바로 이런 과도한 상태다. 또 두 번째에 있어서는 이 불쾌 감정의 지속이 너무 지나치게 장기간 지속된다. 그런 경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쾌한 감정이 과도하게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걸 바로 또 이렇게 해소하고 반전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지나치게 장기간에 걸친다라고 하는 그 경우죠. 이것이 이제 부적응 상태가 되는 기준이 된다는 건데 예컨대 이제 연인과의 그런 사이에서 실현을 당했다. 그래서 우울한 감정이나 이 배신한 친구에 대한 그 분노 감정이 그야말로 오랫동안 수개월 동안 지속돼서 이 고통을 받게 된다. 이랬을 때도 역시 그러한 하나의 예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세 번째 예를 든다면 불쾌 감정을 느끼지 않을 상황에서도 부적절하게 그런 감정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역시 그런 예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이제 사람이 많은 전철 안에서 남들이 이제 자신을 쳐다본다는 그런 생각, 그런 불안감, 이것 때문에 이 불안해하고 또 불안해해서 눈빛이 너무 강해서 남들을 불쾌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이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위축감을 갖는 그런 경우가 바로 그것이죠. 네 번째 예에 있어서는 불쾌 감정으로 학업이나 직업 그리고 사회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런 경우가 바로 그것인데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발표 시간에 아예 무단결석을 하는 경우 또는 수강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발표를 해야 되는 그런 과목을 피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낯선 사람과 접촉하는 것이 불편해서 판매직 직장인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바로 이런 예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인간관계의 그 부적응의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이제 사회문화적 규범으로부터의 일탈입니다. 모든 사회의 집단에는 구성원의 행동 규범이 외연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일반적이죠. 그런 어떤 사회적 문화적 규범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이든 간에 남녀노소든 간에 서로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지켜야 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규범들이 있는 거죠. 특히나 그 유기적 예의범절이 중시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연소자와 연장자 간 또는 하급자와 상급자 간 남자와 여자 간에 있어서 서로에 대해서 사용하는 어떤 호칭도 틀리고 인사법이나 말투와 행동에 대한 어떤 행동 규범이 정교하게 발달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모든 사이에는 상황에 알맞는 그러한 적절한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축하를 해야 될 때 또는 애도를 표시해야 될 때 또는 부탁이나 요청을 할 때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라든지 낯선 사람을 대할 때와 같이 다양한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행동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행동 양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관계의 대상과 상황에 따라서 지켜야 될 어떤 그 행동 규범 그리고 행동 양식 이것에 대해서 그것을 무시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컨대 연장자에게 한 손으로 물건을 툭 던져준다든지 건네준다든지 또 상사의 그 심각한 지시를 받으면서도 정면으로 입을 크게 벌려서 하품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의에 벗어난 행동들입니다. 또한 이 가벼운 그 직장, 가까운 그런 직장 동료가 어떤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위로의 말을 건넬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나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나서 개인의 그 성생활에 대해서 묻는 그런 것들은 이 상황에 아주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어떤 불편감을 느끼지 못하지만 본인은 못 느끼죠. 못 느끼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 느낍니다. 다 압니다. 그래서 불쾌하고 불편해하고 그래서 무례하고 아주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낙인이 찍힐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원활하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부적응 세 번째 기준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역기능입니다. 역기능입니다. 인간관계의 역기능이라고 하는 기능의 반대죠. 그것은 역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그 사회적 적응에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간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결과적으로 손해와 지장을 초래한다. 이러한 인간관계는 바로 역기능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적응적인 인간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 부하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이 상급자가 있을 때 이 상급자가 지나치게 너무 권위적이고 또 공격적이어서 부하직원의 그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또 반발을 야기시키고 이렇게 해서 결과론적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어떤 협동적인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그야말로 지나치게 지배적이거나 또는 비판적이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괴롭히고 일의 진행을 더디게 하는 결과론적으로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러한 예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비판적이어서 다른 사람을 아주 괴롭게 해서 일을 이제 더디게 하는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러한 예라는 것인데 그 당사자 그 사람은 스스로 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죠. 그렇지만 그러면서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는데 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야말로 결과론적으로는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또 집단 활동의 그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사이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그 갈등과 불행, 인간 사이는 필연적으로 갈등과 불행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그 갈등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부적응으로부터 파생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거대하고 그야말로 다원화된 이런 현대사회,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에 있어서 그야말로 다양한 어떤 상황 속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부딪히는 인간관계에 적절하게 적응하는 일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담가라든지 심리치료자에게 전문적 도움을 구하는 이런 그 내담자들이 호소하는 그런 주된 문제가 바로 이러한 인간관계의 문제이거나 이로부터 파생된 심리적인 문제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기준들을 알아봤는데 이 부적응적 인간관계의 어떤 그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의 그 부적응적 인간관계 유형이다. 그것은 우리가 그 앞서서도 얘기를 했듯이 인간관계에서 이제 고통을 받고 부적응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다양한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원인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떤 발상 양상이나 또 내용 이런 데서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어떤 결과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개인의 인간관계의 문제는 그 사람이 처한 어떤 주변 상황의 열악함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성격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장기간 반복되어 온 어떤 만성적인 인간관계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어려움 없이 평온하게 이렇게 살아오다가 인생의 어떤 특정한 시기에 갑자기 인간관계의 문제에 이렇게 봉착되는 경우도 있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부적응적인 인간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부적응적 인간관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에 근거해서 이 부적응적 인간관계를 그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적응적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 분류되는 그런 것은 네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관계 회피형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인간관계 피상형, 피상적이라는 거죠. 회피형은 글자 그대로 회피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의 미숙형, 세 번째가 미숙하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간관계의 탐닉형, 너무 탐닉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유형이 이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인간관계 그 회피형과 형은 인간관계의 그 경시형과 인간관계 불안형으로 또 나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세 번에 하니까 회피 인간관계의 이제 첫 번째 유형이 바로 회피형인데 회피형을 세분하게 되면 결국 이것은 경시형과
인간관계 경시형과 인간 불안형으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시하게 된다는 거죠. 회피를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세분하게 되면 인간관계를 너무 경시한다. 또 그것을 또 인간관계를 불안하게 느낀다라고 하는 거고, 또 이 피상형, 두 번째 피상형, 인간관계 피상형이 있는데 이것을 또 세분을 하게 되면 인간관계 어떤 실리형, 또 그 다음에 인간관계 유희형으로 이렇게 세분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인간관계를 진실되지 않고 피상적으로 하는 그런 관계 형태인데, 이런 패턴은 결국 세분하게 되면 어떤 실리적인 측면으로 인간관계를 바라보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과, 그리고 우선 뭐 유희형, 이렇게 노는데 뭐 이런 관심 쪽으로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 미숙형은 바로 세분하면 인간관계의 소위형과 그리고 반목형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간관계 탐닉형은 이 탐닉을 하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바로 이제 세분하면 인간관계의 그 의존형과 인간관계의 지배형으로 나뉘게 되죠. 의존형과 지배형은 이제 반대 패턴이죠. 너무 상대방에게 의존한다든지, 너무 상대방을 갖다가 좌지우지하고 지배를 하려고 한다든지,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탐닉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이제 표에서 좀 나타나고 있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표에서 보면은 이제 부정적 인간관계다 하면은 바로 인간관계의 회피형, 그리고 인간관계의 그 피상형, 그리고 인간관계의 미숙형, 이렇게 나눠지고,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의 탐닉형으로 네 가지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세분했을 때 인간관계의 그 회피형은 인간관계의 경시형과 그리고 인간관계의 불안형, 이 두 가지로 나눠지고 세분되고, 또 인간관계 피상형은 인간관계의 실리형과 유희형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미숙형은 이 두 가지, 인간관계의 소위형과 반목형, 그리고 인간관계 탐닉형에 있어서는 바로 의존형과 지배형으로 이렇게 나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세하게 이제 들여다보면 그 인간관계 회피형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부적응을 경험하는 인간관계의 부적응을 경험하는 사람 중에서 인간관계를 회피하고 그리고 고립된 생활을 하는 사람을 일컫죠. 이러한 사람들은 대개 인간관계 회피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부류의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욕구, 동기, 그것이 바로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사람들에게는 있어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친구가 없고, 그리고 인간관계의 폭도 결국 친구가 없으니까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인간관계 회피형은 바꿔 얘기한다면 인간관계 고립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혼자 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패턴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하는 일을 가능한 한 가급적이면 사람들을 만나는 걸 회피하는 거죠. 피하는 겁니다. 인간관계보다는 일에 빠져서 있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특히 혼자 하는 일에 몰두하는 그런 경향이 많죠. 그런 사람들은. 혼밥 먹는 사람도 이러한 유형에 들어가는 거죠.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회피하는 어떤 심리적 이유에 따라서 바로
앞서서 얘기한 대로 두 가지 하위 유형으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 바로 인간관계 경시형과 인간관계 불안형으로 그렇게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 경시형은 경시한다는 거죠. 가볍게 본다는 거죠.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 경시형이 있고, 또 인간관계 불안과 이 두려움 때문에 갖게 되는 인간관계 불안형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관계 경시형은 인간관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으며 실상 무의미하다는 거죠. 인간관계라는 게 별 의미가 없다. 중요하지도 않다. 의미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바꿔 얘기한다면 인간관계보다는 어떤 자기만이 좋아하는 일, 학문이나 공부나 어떤 예술적 그런 일 또는 종교 활동에 아주 탐닉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또 일컫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관계에 시간을 들여서 그야말로 신경 쓰는 것이 헛된 낭비다. 사람 만나는 게 헛된 낭비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관계 경시형은 평소에 외로움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독을 즐기는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기간이 장기화가 되게 되면 이유 없는 어떤 권태감이라든지 무력감 이런 것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야말로 사는 것이 재미가 없고 활기를 잃게 되는 거죠. 삶에 대해서 허무주의, 이 비관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실 애정이 필요한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는 애정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삶의 의욕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애정을 나누고 애정을 공급받을 때 삶의 의욕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 중에는 그야말로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업적과 작품을 내놓는 경우는 있습니다. 왜? 인간관계보다는 오히려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탐닉하고 거기에 올인하기 때문에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이들의 생각이나 행동은 그야말로 독단적이고 이 자폐적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서 비교하면서 그리고 교정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자신만의 자폐적 생각 속에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만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그 결과는 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이상하고 괴괴한 그런 사람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관계 경시형은 그래서 인간관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 독특한 신념이나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념의 몇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보면 인간은 어차피 고독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고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야 된다. 사람 사이에는 어차피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한다. 누구나가 다 각각 틀리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는 인간관계보다 일, 공부, 업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또 인간관계를 위한 노력은 그야말로 정력과 시간의 낭비일 뿐이다.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인간관계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냐?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이다. 인간관계는 상처만 줄 뿐이다. 주변에 있는 신뢰할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등등의 생각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부정적 신념과 인생관이 형성되는 과정은 다양한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 첫째는 과거에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의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또 성장 과정에서 부모나 어떤 타인과 친밀한 따뜻한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모로부터의 사랑이 부족하거나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전혀 따뜻한 관계를 느껴보지 못한 그런 상태로 고립된 채로 성장을 해서 인간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즐거움과 기쁨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또 부모에 매달리고 의존하려는 아이의 행동이 부모로부터 거부당하고 좌절당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철수되어 가지고 혼자만의 세계 속에서 안주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러한 경향이 결과적으로 인간관계 경시형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에 있어서는 이 불행한 인간관계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죠. 부모나 가족의 그 불행한 관계를 목격하라고, 부모들 간의 싸움을 매우 자주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을 자식된 입장에서 어린 자식이 계속 그것을 보고 자라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목격하면서 그렇게 커나갔다면 과거에 굳게 믿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그 심한 어떤 배신감을 이런 경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 자체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좌절하고,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형성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인간관계 불안형인데요. 이것은 그 사람 만나는 것을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야말로 인간관계를 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패턴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관계의 불안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귀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며, 욕구는 없는 건 아닙니다. 욕구는 있는데 있으며 인간관계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런 점에서 바로 이 인간관계 경시형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사람을 피하고 고립된 생활을 한다는 점에서는 이 경시형과 유사는 하죠. 비슷은 한데 이들은 사람 만나는 일을 몹시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야말로 사람을 만나면 왠지 이 긴장이 되고 불편하고 그리고 피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 불안형은 가족이나 소수의 친한 친구들, 즉 안심하고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만 인간관계를 유지할 뿐이지 어떤 새로운 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일이 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간관계의 불안이 극심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결국 대인 공포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인간관계 불안형에 속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어떤 부정적 신념이나 사고를 지니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한 부정적 신념 중에는 나는 무가치하고 무능하며 사람들과 함께 살기에 부적절한 사람이다. 또는 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기엔 너무나 무가치한 존재다. 또는 나는 사람들을 불편하고 불쾌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비판적이고 공격적이며 적대적이다. 내가 잘못하거나 적절히 행동하지 못한다면 나를 무시하고 우습게 볼 것이다. 또 사람을 피하는 것이 상처를 덜 받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과론적으로 타인의 그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그 위협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한 과민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쉽게 상처를 입고 괴로움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가능하면 회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지만 안전하고 상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인간관계로부터 철수해서 그야말로 자신만이 고립된 그런 세계에 머무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 중에는 성장 과정에서 매우 엄격하고 비판적이며 평가적인 부모나 이 주변 사람의 영향에 의해서 자기 그 가치감이 저하되고 타인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것이 바로 이제 인간관계 그 피상형이죠. 피상형. 피상적으로 본다는 거죠. 인간관계 피상형은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진중하게, 깊이 있게, 의미 있게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피상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피상적인 인간관계만을 맺는 사람들, 이것을 인간관계 피상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넓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듯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지나칠 만큼 이 교제 범위나 그 활동 범위가 넓어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알고 지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한 친구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피상형입니다. 즉 아는 사람은 많지만 진정한 친구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인간관계 피상형은 내면적으로 고독한 사람인 건데, 이 평소에는 이 커다란 갈등 없이 잘 지내지만 어려움이 생길 때 속마음을 털어놓고 자신의 고민이나 괴로움을 같이 나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심한 외로움과 고독감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인간관계 피상형은 이 다른 사람과 깊이 있고 밀착된 그런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면 이 자신이 그 상대방에게 구속되어 종속됨으로써 그 자율성이나 자기정체감을 잃게 될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기 공개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그 개인적인 정보를 주고받게 되는데, 인간관계 피상형은 자신이 개인적인 은밀한 정보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두려움을 지니게 되고, 그래서 또한 상대방의 그 사적인 은밀한 신상 이야기를 듣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너무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위협감을 느끼게 되고, 다른 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그래서 둘 수밖에 없고, 피상적인 수준에서만 사귀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관계 피상형은 이 피상적 인간관계를 맺는 이유에 따라서 인간관계가 실리형과 인간관계 유의형으로 그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실리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관계를 실리적 목적에 둔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인데 그야말로 현실적인 이득을 위해서 거래관계를 하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업무나 추구하는 목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렇지만 이들은 상대방으로부터 얻을 것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되면 잘라버리는 거죠.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간관계에서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으며
따라서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는 인색할 수밖에 없고, 또한 이들인 그 인간관계를 현실적인 이해관계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적이고 내면적인 삶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어떤 이 자신의 어떤 그 약점, 이 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또 그 속마음 이런 것들을 이제 전혀 내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애정 중심적인 어떤 인간관계보다는 그야말로 업무 중심적인 인간관계에 치중하는 사람들이다. 지나치게 그야말로 성취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 중에는 바로 이러한 인간관계 신뢰형이 많다는 거죠. 인간관계 신뢰형 역시 인간관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독특한 신념과 인생관을 지니고 있는데, 그런 신념이라고 하는 것 중에는 인간관계에서는 이해관계가 가장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고, 현실적 이득으로 해서 인간관계는 바로 필요하고도 중요하다. 그리고 손해보는 인간관계는 싫다. 또 넓은 관계에는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사실 인간은 믿기 어려운 존재다. 또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현실적으로는 도움은 된다. 또 나의 내면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아마도 나를 무시하고 떠나갈 것이다. 또 나의 치부나 고민을 드러내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관계에서 부적절한 일이다. 이렇게 등등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관계 신뢰형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그 유형의 사람들이죠. 현대인들은 그야말로 give and take죠. 이런 교환적 시장 원리에 바로 인간관계를 적용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물질적인 가치나 교환적 가치로 환산하는 그야말로 자본주의 사이에서 인간관계 역시 덕실 이해관계 이 파악하는데 그런 초점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사이가 복잡해지고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게 되는 현대인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깊은 관계와 애정을 기울일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업무 중심적으로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그런 경향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그 한국인이 인간관계에서 중요시했던 그런 정 또는 의리 이러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퇴색이 되고 현실적인 그야말로 이득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인간관계로 대체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실리형으로 유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실리형은 현대사회에서 효율적으로 적응하는 사람들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러한 경향이 강한 사람들은 실상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내면적으로 고독을 느끼고 삶 속에서 무언가 허전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 신뢰형은 자신이 추구하는 성취나 업적이 잘 이루어질 때는 그야말로 커다란 심리적 문제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는 심각한 심리적 혼란과 침체 속에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죠. 자신의 고통과 속마음을 털어놓고 하소연하고 위로를 받을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세분되는 것은 인간관계 유형인데 이게 노는 것이죠. 즐기는 거죠. 쾌락과 즐거움을 인간에 있어서 그야말로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인간관계를 재미있고 신나게 놀고 즐기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면 그저 술 마시고 노래하고 유흥을 즐기는 것, 그리고 항상 이 분위기를 명랑하게 만드는 가벼운 농담이나 재미있는 놀이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진지하고 무거운 주제 이야기를 싫어하는 거죠.
이런 그 인간관계 유희형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민이나 속마음을 진지하게 이야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무거운 이야기를 부담스러워하여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놀 친구는 많지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길이 있는 깊이 있는 그런 친구는 없는 것이죠. 인간관계 유형 중에는 깊이 있고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불편함과 두려움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피상적으로 즐겁게 노는 수준 이상으로 관계가 진전되면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죠. 친밀하게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때도 그러한 관계를 부담스럽게 느껴서 오히려 멀리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함께 놀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이면 쉽게 어울리지만 재미없고 부담스러워지면 관계를 청산하게 되죠. 그래서 한 사람과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맺기보다는 상대를 자꾸 바꾸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들이 그 인간관계는 그야말로 불안정한 양상을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 유형은 쾌락지향적 신념과 사고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신념에 있어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즐거움과 쾌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인간관계에서는 재미와 즐거움을 얻는 것이 최선이다. 또 인생이 밝고 즐거운 면만을 보고 어둡고 괴로운 그런 면은 외면해야 된다. 불필요하게 심각해질 필요는 없다. 인간관계는 그야말로 재밌어야 된다. 불편함과 고통은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 등등의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인간관계 유형이죠. 그래서 인간관계 유형에는 즐거움과 쾌락을 지향하는 반면에 구속과 규제를 싫어하게 되죠.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자 하는 그 자유분방함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자기 조절 능력과 자기 통제 능력이 부족한 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한 무책임한 그런 경향도 또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업이나 직업의 영역에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해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람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사실 인간관계 유형은 내면적으로 고독한 사람의 경우가 많습니다. 고독하기 때문에 고독을 잊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일시적인 어떤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지만 이러한 인간관계가 고독에 대한 일시적인 해소는 될 수 있지만 인간관계를 피상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따라서 더욱 고독 상태로 빠져들게 마련이죠. 오늘 수업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